오늘은 김복준 교수님이 이 자리에 원래 제가 앉으면 안 되는데 간만에 휴가를 좀 받으셔서 오늘 제가 이걸 진행하게 됐고요. 네. 오늘 홍 교수님이 좀 제 얘기하는 거 김복준 교수님 분석해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디어 영 교수님의 이 해외 살인마를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네. 예. 오늘은 이게 이제 홍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잘하면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해외 살인마들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조사한 내용이니까. 너무 좋죠. 그죠? 예, 내용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요 사건 중에서 이제 주로 옛날에 유명했던 연쇄살인범들을 제꼈어요, 제가. 너무 유명한 교수님들 느끼죠? 사람들. 네, 보면서. 유명한 사건들 많잖아요. 재뿌리 담화부터 이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 것도 되게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건인데 네. 실제로 이제 마인드 헌터라는 그 유명한 프로파일링 드라마에도 일부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진 않은데 예. 미국에서는 주류인 연쇄살인을 준비를 했어요. 네. 혹시 공구박스 킬러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요 용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툴박스 킬러 처음 보죠? 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아마 스마일 킬러를 할 거예요. 오. 예, 스마일 킬러라는 애가 또 따로 있는데, 네. 얘네가 자꾸 이런 거 이름 붙이는 네이밍을 너무 좋아해서, 이 툴박스 킬러라고 하는데, 이 툴박스 킬러는, 제가 연쇄살인에서 거의 최초로 하는 공범 관계 연쇄살인범이에요. 오, 특이해요. 네, 두 명이 연쇄살인을 했고 같이 공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나쁜 인간의 이제 성장 과정하고 그 피해 내용이 너무 좀 잔혹해서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먼저 이름부터 좀 말씀드리면 로렌스 지그문드 이렇게 지그문드, 문트로 원래 발음하는데 독일계니까. 네네. 네, 미국이니까 드로 발음하겠죠. 로렌스 지그문드 비테커. BITTAKER이에요. 그래서 예, 로렌스 시그문드 비테커라는 사람 하나하고 그다음에 로이 루이스 노리스. 네. 이름은 쉽죠.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토이박스 킬러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킬러스 S가 붙으니까 복수형이죠. 그래서 복수형 연쇄살인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얘네가 툴박스로 불리죠. 그러니까 툴박스 자체가 공구함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 두 명의 범행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들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비테커하고 편하게 비테커하고 이제 노리스라고 부를 건데 네. 이 비테커하고 노리스가 1979년에 범행을 저질러요. 네. 79년에 5개월 동안. 그러면 기간은 딱 5개월 만에 체포가 된 거예요? 없어요. 그래요? 네. 냉각기가 없는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그러잖아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그 히치하이킹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히치하이킹 금지하는 주도 있고 막 한데 히치하이킹 즉 남이 태워주는 차에 동승을 해서 이동하는 거를 이제 하는 10대 소녀 5명을 연쇄적으로 납치를 해갖고 살해했던 연쇄살인마예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까먹을 것 같은데 우리 홍 교수님도 그 FBI 관련돼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대학원 다니실 때 FBI 심리분석관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FBI 수사관 교육 과정에 얘네가 들어가요. 얘네 내용이. 이 케이스가요? 네. 어떻게 들어갈까요, 박사님? 이게 그러니까 일단 계속 말씀하셨는데 공범으로 냉각기 없이 연쇄살인 한 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네, 많지. 그런 사례로 아마 들어가는데 다른 또 특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얘네가 이제 피해자 보통 이제 3차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5명 있었잖아요. 그중에 3차부터 피해자들을 고문 살해를 해요. 고문 살해를 하는데 대충 감 잡히셨죠? 그래서 고문 살해를 하는데 고문 살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고문 내용을 녹음을 해요. 녹화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그 녹음 테이프가 압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을 다 녹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심지어는 이제
3차, 4차 피해자는 같이 있던 일행인데 이 두 여성을 납치해갖고 무려 48시간가량을 고문을 학대를 해요. 죽기 전까지. 너무 잔혹하죠. 그 내용 뒤에 나오겠지만 네. 그걸 거의 상당히 다수의 테이프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FBI 수사관이나 이제 주립 경찰들이 들으면서 기겁을 했대요. 완전 뒤로 기겁하죠. 완전 뒤로 넘어갔대 들으면서. 네. 그래가지고 야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사람을 고문 살해하는 방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얘네가 녹음한 이 녹음 테이프가 물론 공개는 외부로는 안 됐지만 FBI 수사관들 교재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럴만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걸 1시간 동안 편집한 물량을 계속 들려준대요. 어우, 스트레스가 엄청나겠는데요. 그 중간에 그거 하다가 막 그 보밋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오바이트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못 이겨내면 넌 수사관 자질 없다. 왜 그런 이런 정도 애들을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사진 같은 게 보다 보면 둔감하잖아요. 뭐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죄송하지만 네.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보다 그나마. 보니까 네. 좀 둔감해요. 저도. 맞아요. 뭐 아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나오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비명이 또 뭐 배우들이 영화 찍은 것도 아니고 생육성이 그냥 나오고 거기에 쓰는 소리, 찌르는 소리, 그다음에 망치를 많이 써요. 공업용 망치, 진짜 작은 망치로 네네. 때리는 소리, 뼈가 부스러진 소리 이게 다 녹음이 되다 보니까 이걸 듣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 교육생들이 이런 표현은 뭐 그렇죠 맛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만하죠. 그걸 보면서 일종의 이제 담력 테스트와 비슷한 것에도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너네가 이제 주 단위를 거쳐가는 큰 사건만 FBI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네가 하는 놈들이 그 지역의 일반 양아치 범죄자가 아니고 정말 막강한 애들을 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정도 네가 듣고 버틸 수 있어야지 수사관을 하지. 이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내 수사관을 하겠냐 이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교재로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툴박스 킬러를 제가 이제 오늘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앞에 왜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얘는 뭐 비테크하고 노리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애를 듣보잡 살인마를 갖다가 왜 여기에 취급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미국 수사관에도 교과서 쓸 만큼 아주 잔혹한 사례다. 이걸 지금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 79년도에 딱 한 해 동안 반짝 5개월 동안 5명의 여성을 납치해서 고문 살해한 사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FBI 전문가들이 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그 럭비공 같이 통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연쇄살인범 유형으로 지목한 게 얘네예요. 아, 이 두 사람 다 그런 특성이. 여기 근데 주로 이제 여기 얼굴 보이시죠? 여기서. 네네.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 같아요? 더 나쁜 놈 같아요. 지금 이 전신 나온 이 사람. 왼쪽이죠? 네. 얘가 비테커예요, 이놈 새끼가. 아, 이게 좀 메인으로. 얘가 거의 빌런이고 네네. 옆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볼 때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추종 형태로 이제 공범 형식으로 간 게 여기 나와 있는 노리스고 네네. 그래서 이 비테커 웃잖아요. 지금 재판에서 사형 선고하는데 낄낄 웃고 있잖아요. 이 사진 보면. 이게 지금 사형 선고. 예, 선고하는 그날 사진이에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 비테커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걸 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리 말씀드리고 뒤에 끝에 부분에 수사 과정만 설명드릴 건데 네. 이 둘이 이제 잡혀왔잖아요. 그렇죠. 잡혀왔는데 이제 잡혀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둘 다 나쁜 놈이네 이렇게 봤는데 네. 이게 딱 잡히고 났더니 이제 그 노리스라는 애 좀 약간 덜 나빠 보이는 애 있잖아요. 얘 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 뒤집어 썼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범행에 대해서도 그 노리스가 약간 양심의 가책이나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 이제 교도소에서 친했던 그 재소자 친구 있잖아요. 네. 그 감방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내가 뭐 지금 이게 맛이 갔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 재소자 동기 친구가 네. 경찰에다 제보를 해갖고 수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범행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에 이제 깜빵 동기를 만난 거죠. 이 사회생활 네, 하면서. 예. 네네네.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나 진짜 죄책감이 든다. 이거 내가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이래서 5명의 여자를 죽였고 더 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 감방 동기가 사회에서 만난 감방 동기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러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수사기관에서 이미 지금 조사가 착수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여성이 계속 사라지니까. 그럼 착 들어맞네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좀 감경이 이거 가만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어차피 공범은 똑같이 보잖아요. 얘도 나쁜 놈, 얘도 나쁜 놈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테커가 자꾸 이제 노리스한테 모른 것 같아요. 와 진짜 나 더 나쁘네요. 네,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다 죽인 거다. 난 뭐 제가 시켜서 한 거지. 증거 있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리스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나 자기는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래서 노리스가 나중에 이제 유죄 협상 거래 아시잖아요. 법학하셨으니까. 그래서 난 다 풀겠다. 그래서 다 풀고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요. 노리스라는 친구는. 그 다음에 이 비테커라는 아주 개쓰레기 같은 놈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네. 예, 이제 수감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박스 킬러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얘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누가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일단 이게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년대 초반에 네. 난리가 나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하는 과정에서 펜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나오고요. 얼음 송곳 나오고요. 공업용 망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줄 있죠. 네네. 전기줄. 그 다음에 공업용 테이프. 이게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 발표 과정에서. 옛날에는 또 경찰관들이 지네 또 수사 잘했다고 80년대 다 불잖아. 공개하고 우리랑 똑같잖아요.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전부 다 그 공구함에 들어가는 재료를 가지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네. 그래서 가학적 행위를 저질렀네. 그래서 일부 지역지 기자들이 툴박스 킬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 네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그 용어가 또 마음에 들거든. 왜 그러면 걔네 공격 성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툴박스 킬러라고 이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아이를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두 인간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땠는지. 범행 내용보다는 이 두 명에 대한 성향이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그 비테커부터 봐야 됩니다. 네. 또 여기 아까 저희 사진에서 보여드린 PD님이 띄워주시겠지만 사형 선고라는데 실실 쪼개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인데 네. 예, 로렌스 지그문트 비테커부터 얘기할게요. 40년 9월 27일생이니까 나이가 좀 많죠. 살아있어도요. 살아있다면은 이제 한 80대 그죠? 됐겠네요. 그 정도 됐겠네요. 네. 그래서 40년 9월 27일생이고 펜실베니아주 동부에 태어났네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네. 네, 공업으로 유명한 여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약간 좀 신기하게 태어나요. 여기서 신기하다는 건 이제 예사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엄마 아빠가 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동거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원본을 찾아내진 않았어요. 알고서 공개를 안 했는지 네. FBI에서 아니면 본인들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원부모는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피츠버그에서 한 그 남녀가 아이를 낳는데 네. 이제 임신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아원에 찾아가서 얼포네지에 가갖고 아이를 넘겨버린 거예요. 낳자마자 갓난아기를.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내 아이인데 우리가 키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입양이 되는 데 있으면 좀 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고아원을 버렸죠. 네. 근데 이때 이제 이 비테커의 성이 비테커니까 비테커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김 부르는 식으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렌스 지그문트 비테커가 이름인데 이 당시 비테커 부부가 얼마 안 있다가 이 고아원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저희가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데 혹시 아이가 예쁜 애 있냐. 그러니까 이 비테커가 상당히 어릴 적에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남자인데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비테커를 보여주니까 애가 참 괜찮네. 부침성도 있네. 그래가지고 이 비테커 부부가 이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조지 비테커인데 네. 이 아버지가 이제 항공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공산업,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항공산업에 일을 하는데 이분이 출장이나 뭐 지점 이동이 되게 많았대요. 네. 많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적응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빠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금 피츠버그잖아요. 피츠버그에서 그냥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동이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입장에서도 아이 데리고 다니자 이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왜 군 간부들 보면 매 그렇죠. 1년마다 이사 네. 또 그거랑 똑같았대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지점 발령 받는 데마다 계속 이제 가족들을 둘러 업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뭐 그게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장군 자녀가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군의 아들이나 딸이죠. 옛날에 장군의 아들들을 몇 명 알았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니거나 대학교 다닐 때 만나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에요. 하나는 뭐냐? 아버지 혼자 왔다 갔다 이제 군 그렇죠. 부대에 이동하는 네, 케이스, 아니면 아버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보면, 아버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아이들이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느낌을 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 당연해요? 수밖에 없을 것 어떻게, 같은 왜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뭔가 이제 변화가 안 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네.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랑 어떤 그 장기간의 애착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뿐만이 아니고요. 네. 네,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네.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네. 장기간 지속적인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야 본인한테도 안정감이 생기고 어떤 세상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생길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길만 하면 넘어가고 또 여기서 생길만 하면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전학 갈 때마다 최소 친구를 사게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저 얘기도 하면, 그러니까 제 친구들 보면, 이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연락 안 되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오면서 최초로 이사를 안 가기로 됐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원스타 장군이 되셨는데, 네. 아버지가 그때 그러더래요. 너 이제 고등학교 여기서 졸업해라.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가 엄마랑 안착을 해서 이제 네. 집에 있고, 저랑 이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그 대외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는 왜 공부보다 친구들이 더 좋니?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지금도 안 까먹어요. 내가 최초로 같은 학교 입학을 해서 같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인데 평생 친구 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외국에 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친구 보면서 제가 저렇게 이주를 좀 많이 하니까 아이가 이제 친구에 대한 애착심이 좀 강할 수도 있겠구나. 역으로. 저는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그 친구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좌우간에 FBI에서 지금 비테커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인생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있잖아요. 이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비테커 입장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또 사회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일부 이 부분에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을 못하면 네. 사람이 약간 냉담해질 수 있어요. 냉담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라는 건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신뢰감이 이제 유대감이 네. 형성이 되는 건데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줘봤자 이 사람이 나랑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뜨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한테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안 주고 저 사람 마음도 내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칠까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나한테 좋은 피드백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계속 졌는데 계속 해충에다가 뭐 폭풍에다가 계속 몇 번 쓸려 나가면 에이씨 농사 그만둬야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죠. 살벌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일단 저지가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범죄성이 들어가나요. 완전 상습 범죄자로 얘가 잘하는데 12살경에 상점절도 있잖아요. 쇼리프팅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도 이제 완전 미성년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이니까 후방 조치되고 뭐 피해 배상하고 이렇게 부모가 했는데 수차례 계속 한 4-5번에 가서 계속 경찰에 검거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상습절도범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네요. 그래 하다가 16세까지 이제 하도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이제 안착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안착을 했는데 이 다음 상황의 문제가 뭐냐면 상습절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제 안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 기록에는 16살까지 있잖아요. 그 청소년 상습범죄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아이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가 됐대요. 위험군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0년대
중반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생이니까 그렇네요. 1950년대 중반에 이 정도였다면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다 수기로 해서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판인데 그렇죠. 이 정도로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다면 되게 유명한 소년 절도범이었다는 얘기죠. 예, 상황이에요. 예,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프로파일러하고 그 수사관 투입해서 나중에 이제 뭐 형선고 받기 전에 비테커랑 계속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얘기하는 과정에서 비테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당시 절도를 너무 많이 저지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엄마 아빠가 미워서 이렇게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술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통해서 관심을 받고자 한 욕구가 있었다는 여기는 거네요. 일단 교수님 복수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애를 먹여가지고 애를 먹이겠다. 계속 경찰관 찾아오고 지역에 뭐 이렇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엄마 아빠가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머리만 한번 아파봐라 이렇게 했다는 게 하나 분석 내용이고 네. 또 맞는지 안 맞는지 교수님 봐줘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 얘기가 뭐냐면 그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 받는 거. 네.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 치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둘 다 맞을까요? 이게 그 사실은 이렇게 양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맥락은 동일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맥락 같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골탕을 먹어봐, 복수를 하고 싶어라는 그렇게 마음은 얘기했대요. 예. 일종의 이제 증오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증오심도 감정이라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골탕을 먹든 말든 신경을 안 쓸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골탕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어떻게 바꿔보면 이를테면 애증 같은 마음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관심도 요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이 비태건은 이제 부모로부터 뭔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고 그들의 어떤 관심, 사랑, 애정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아이 있었던 입장에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관심 받기 위해서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청소년 애들이 이제 그 유형이 두 부류인데 네. 아예 부모님이 난 싫다. 네. 없어졌으면 좋겠다. 부모님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한테 아무 득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네. 다른 집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다 잘해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부모한테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관심 바뀐 거예요. 부모. 남이네, 완전 남이네. 그런 거예요. 남보다 못한 존재. 남보다 못하다. 네. 근데 반면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자기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이게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비행을 하다 보고 이렇게 하면 성적이 좋거나 뭐 이렇게 품행이 발라서 네. 그런 걸로 관심을 받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네. 반대로 사고치고 이렇게 하면 관심을 주니까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강화거든요. 잘못된 강화. 강화의 잘못된 유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애기들이 떼쓰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들이 그때 떼쓸 때 사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떼써서 결국은 사주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또 떼쓰겠지. 떼쓰겠죠. 이게 잘못된 강화야. 그 스마트폰 중독인 애기들도 막 떼쓰면 스마트폰 던져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를 쓰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이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비행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강화의 한 유형. 그러면 이 비테커도 그런 쪽에 교수님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네.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핵심 진술을 많이 나왔나 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비테커가 이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네. 미국에서 그 당시 IQ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유행했대요. 이걸 측정하는 게. 그래가지고 일단 입학만 하면 IQ 측정 저희 때도 했거든요. 네네. 교수님 때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우, 죽겠더라고, 그때. IQ 그때 104인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빠가사리라고 그러고 죽을 뻔했는데 애들 다 120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IQ 측정을 했대요. 했는데 얘는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애잖아요. 근데도 138이 나왔다면 머리는 어느 정도 좀 예, 1950년대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네, 이렇게 나왔고 학교 수업에 제대로 적응을 당연히 못했고 친구들하고도 뭐 계속 아까 교수님 분석한 것 같이 이사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안정화돼도 친구하고 접촉하는 걸 안 했대요. 예,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그래갖고 1957년도니까는 만 16세, 17세면 되네. 이때 학교를 중퇴해버려요.
1, 2년만 더 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네. A씨 몰라 그러고 이제 그만둬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중퇴할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여기 나오는 게 캘리포니아주에 정착을 하셨대요. 네. 남북 캘리포니아 지역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려면 3년 내지 만약 6년제 고등학교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마 고등학교는 졸업시키려고 거기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비테크는 이 의지도 모르고 A씨는 안 할래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고 네. 그만둔 지 1년, 중퇴한 지 1년 만에 자동차 졸도 카테프스 있잖아요. 이제 좀 스케일이 더 커지네요. 네, 커진 거예요. 네. 그리고 히트앤런은 아시죠? 네. 뺑소니. 차로 취업 들이받고 도망간 거. 네, 네. 히트앤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강도 혐의. 그러니까 거기 이제 중강도 우리나라 법으로 교수님께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검거된 거에 대한 저항. 네. 뭐 register against register against arrest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중강도죄라고 하는데 중강도 혐의예요. 네, 그래서 범행 후 도주하는데 경찰이 체포하려니까 저항을 해갖고 중강도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세죠? 예. 저 세죠 이거. 예, 이게 다 경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청소년 교도소, 이게 캘리포니아 유스 어토리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아예 주에서 운영하는 이제 청소년 교도소의 투옥이 돼요. 어우. 세게 정리해갖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 교정시설을 했는데, 만 18세까지 수감을 딱 하고, 네. 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대요.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게 이제 이 친구도, 이 범인도 되게 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량이 좀 셌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게 들어간 지 1, 2년 만에 그냥 가석방으로 내보내요. 그 다음에 석방된 거 찾아간 양부모, 이때부터 이제 웃겨요. 왜요? 석방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살 후반에 이제 잡혀간 걸로 보이는데, 네. 16살 후반에 잡혀갔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18세 네. 막 풀로 채우고 나왔는데, 가석방이죠. 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갔더니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이사 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애를 놔두고. 예. 네. 가버린 또 거예요.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좀 문제라고 봐요. 제가 아까 이 지금 12살 때부터 네. 상습절도 하고 네. 학교도 지금 그만뒀잖아요. 네. 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양부모님이 관심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아이를 통제를 못하고 아이 양육을 이렇게 막 제대로 잘 하지는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이가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을 하니까요. 네. 근데 요때 살펴보니까 그렇네요. 그게 맞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 월 주소를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갔더니 뭐 집주인 바뀌어 있고. 그래서 뷰테크가 당황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기 사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 아들이구나.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면서 어디 갔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너가 물어봐도 뭐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실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 당시도 주소는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네. 동사무소는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너하고 남이야 이러는 거예요 공무원이. 파양한 거예요. 파양까지 한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이제 뷰테커가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뭘 본인이 잘못한 건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뭐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 사고 치는 내가 왜 끝까지 책임져나요? 그래서 그냥 도피성으로 파양도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뭘 좌우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석방 됐다고 그랬잖아요. 캘리포니아 네. 청소년 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지에 며칠 만에 또 차량을 훔쳐요. 뭐 재벌을 개 못 주죠. 네, 훔쳐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역을 막 싸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다가 또 경찰에 체포가 돼요. 도주 네. 차량 운행한 게 이제 적발이 돼갖고. 그러다 1959년 8월에 오클라호마 주 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을 막 이렇게 차 몰고 다녔다고 하는데 오클라호마까지 넘어가서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의 어떤 차의 원래 그 주소지나 네. 아니면 이제 범죄가 주로 관할지가 오클라호마였던 것 같고 네. 여기 주법원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오클라호마 보호감호소에 수감이 됩니다. 네. 수감이 됐다가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연방치료감호센터. 그러니까 병원인데 이제 네. 병원인데 이제 갇혀 있는 걸 치료감호센터로 하잖아요. 왜 치료감호소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신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보호감호소에서 확인이 됐었다는 얘기죠. 오클라호마. 그렇죠. 그러니까 보냈겠죠. 감호소.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의사들이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얘 좀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랬다가 네. 잡혀온 거는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살인도 아니고 뭐 성폭력도 아니고 강도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차량 절도나 네. 이런 경미한 절도인데 얘가 갑자기 연방치료감호센터로 이게 넘어갔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뭐가 좀 문제가 발견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네. 1960년 넘어가네요. 18개월형을 살고 이제 1년 6개월이니까 짧으니까요. 출소를 한 거죠. 출소하고 수개월 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강도를 저질러요. 이제부터 좀 세져가지고. 예, 네. 그래갖고 체포가 되고요. 1961년 5월에 중강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총기를 들었던 칼을 들었던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강도를 저지른 걸로 파악이 되고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 법원에서 15년형이면 세잖아요, 교수님. 세죠. 네,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교정 전문이 있잖아요. 이제 네. 교도관 소속으로 이제 공무원에서 준공무원 신분이 전문 의사가 있으잖아요. 이 의사분이 수차례 상담을 통해서 빅테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네. 판단을 해갖고 이게 반영이 됩니다. 얘가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가 네. 얘 인격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이 저지른 거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치료를 요하는 거지 15년 동안 장기로 때려박아갖고 잡아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1963년에 가석방이 돼요. 웃기죠? 아휴, 예. 거의 뭐 금방 가석방 됐네요. 2년 만에 된 거예요. 네, 61년도에서 11년 63년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담당했던 의사의 얘기가 뭐냐면 네. 인간에 대한 적대감과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얘가 가지고 있는데 얘가 원래 성격이 이상한 애가 아니고 네. 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치료를 필요하지 이걸 가둬놔 갖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게 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그게 받아들여서 63년에 가석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1964년 10월 1년 지나서네요. 네. 가석방 수칙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가 돼요. 네. 네. 그래갖고 또 들어갔는데 1966년에 교도소에 있는 2명의 또 정신과 의사를 이번에는 교차 분석을 시켰대요. 빅테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A라는 의사 선생님, B라는 의사 선생님 빅테커를 따로 만나본 거예요. 네네. 그게 면담을 해보고 어때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온 거야.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네.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거 지금 해리 장애의 유형인데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다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해리성 장애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인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발현이 안 되도록 해야지 얘가 좀 조종해서 얘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걸 이 사람 자체 이 본체를 처벌하면 어떡하냐.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진술이 또 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 문제가 있었다면 장기 뭐 보호수감이나 해서 그러니까요. 했어야 됐는데 네. 이 당시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갖고 자꾸 내보내는 쪽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네, 이게 이렇게 지금 보이시네요. 문제가 됐던 그 본 범이 네. 뭐 사람이 막 죽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 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절도는 그랬던 거니까.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인 피해를 심각하게 입혔다든지 했으면 네. 얘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처치를 그나마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보내주자라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교수님 치료 관련된 게 약할 때죠, 이게. 60년대, 아직 약할 70년대 때죠. 초반이 그죠? 네, 예, 맞아요. 없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술하고 분석, 즉 두 명의 교차로 한 A하고 B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네. 얘 이제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치료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울증 약 처방을 강제로 시행을 했대요.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우울증 처방약 먹으면 약간 좀 뇌파가 좀 다운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다운되죠.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났지 그놈이 계속 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 다 됐나 보네. 그러고는 1967년 7월에 가석방을 내보내버려요. 예, 사실은 이런 그 인격 장애잖아요. 예. 해리성 장애 치료랑 네. 물론 이게 여기에 우울증 항우울제제가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디프레션 시키기 때문에 가라앉히는 의욕이 거죠? 네. 이렇게 막 뭔가 그런 게 발현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사람을 그냥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뿐이지. 멍청해지는 거죠. 그냥 어떻게 말하면. 약간 멍하고 몽롱하고 예, 예.
어떤 뭐 의지라는 의력, 활력이라든지 그런 수준을 좀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다중인격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다중인격 치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 먹이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해리성 장애의 체면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그 시끄러운 체면.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조금 무의식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체면 치료가 효과성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해리성 다중인격 치료에는 체면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는 이렇게 학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임성에 있으니까 뭐 있다고 하시는 말이에요. 치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 우울증약인데. 약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뭐 약을 우리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낫는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교수님에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게 이전에 교수님 뭐 제가 녹화한 거 보셨겠지만 경찰이 욕 먹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교정시설 내에 정신감정 의료 시스템 관련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 사례예요, 이게. 그럴만 하네요. 네, 왜 그럼 계속 들어갔다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내보내고.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보내고. 15년 두드려 맞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67년 8월에, 그러니까 67년 7월에 나오고요. 또 가석방 또 돼요. 예. 가석방이 시냐 지조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1967년 8월, 한 달 지나서요, 딱. 가석방이 지나서, 절도 및 차량 사고 도주, 또 뺑소니 혐의로 또 체포가 돼요. 똑같은 거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장기형을 때려갖고 그냥 묵혀놨으면 사고를 들쳤을 텐데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큰 사고 쳐도 1, 2년 만에 나오니까 제가 빗대거 입장에서 무섭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뭐 큰일 저질러도 미국에서는 뭐 1, 2년 다 떼오네 이런 사고 체계가 얘한테도 존재할 수 있지 않았냐. 충분히 가능. 네, 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교도소 들어갔는데 5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67년 8월에요. 네. 근데 70년 4월에 또 석방돼요. 이 정도면 3년도 안 돼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71년 3월에요 또 강도죄 또 체포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970년 10월에는 최소 6월에서 최고 15년 사이에 선택적 징역정을 또 선고받고 3년 후인 74년 또 가석방이 돼요. 15년째 선고받고. 이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끝판왕 요까지가 이제 연쇄살인 전해범죄예요 교수님. 73년에 한 상점에서요 이제 그 스테이크 재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들어있는 스테이크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빗대거가 훔쳐갔나 봐요. 훔쳐가니까 그 이제 그 점원 있잖아요. 점원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그 주차장까지 따라갔대요. 이거 왜 돈 안 내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빗대커가 다짜고짜 이렇게 딱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기 제가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제를 안 하셨으니까 돈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칼을 가지고요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바로 점원을 찔렀는데 이게 정확하게요 가슴 심장을 노렸대요. 그 목격자들 얘기예요. 그럼 이건 의도된 휘두른 게 아니고 죽이려고 찔렀는데 하고 비껴갖고 갈비에 꽂힌 거예요. 갈비대. 천만다행이네.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응급조치해갖고 살아났는데 이걸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남성 점원 둘이 달려들어가지고 체포를 하고 경찰에 넘겼거든요. 이때 이제 이게 뭐냐 살인미수 있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아주 센 형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중범죄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대인 피해가 이제 딱 발생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 큰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맨스 컬러니라고 해서 교수님 아시겠지만 컬러니 그러면은 이게 교도소란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이 컬러니로 이제 입감이 돼요. CMC라고 하는데 여기 입감이 돼가지고 여기서 투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 운명의 그 노리스를 만나요. 짝꿍. 그래서 캘리포니아 맨스 컬러니라는 중교도소죠. 여기 남성만한 전용교도소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 루이스 노리스를 거기서 만나요.
아, 그러면 노리스도 뭔가 중범죄를 저질러 있었던 상태네요. 그렇죠. 좌우지간? 그래서 예. 이들이 만난 과정을 설명하기도 복잡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로이, 루이스, 노리스 지금 공범 있잖아요. 네. 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48년 2월 5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8살 어리죠. 그렇네요. 예, 네. 그 지금 비테커가 40년생이니까 네네. 아마 형형하면서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 네. 48년 2월 5일생이고요. 콜로라도주 그릴리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부모가 좀 이것도 좀 황당한데 둘이 사귀긴 사귀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진 않았대요. 근데 둘이 사귀다가 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네. 엄마가 임신했는데 이 그릴리란 지역이 네. 되게 보수적인 지역이라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아주 난리가 난 동네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빠하고 엄마가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나 경제적 환경이 부모가 양쪽이 안 됐는데도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처녀가 임신하면 우리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빨리 저기 혼인신고하자 그러고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낳은 아이가 네. 이 노리스예요. 노리스. 예, 지금 공범이죠. 그래서 그렇게 낳고요. 근데 아빠는 이제 고철 수집상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수집상 주인이 아니고 네. 고철을 들고 오면 이거 정리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띄고 뜯어서 하는 완전 네. 일용직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했고 엄마는 아예 변변한 직업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항상 약에 쩔어 살았대요. 아, 또 약을 주변에 했어요. 친구들 마약 중독자래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뭐 어떻게 제대로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 나중에 아빠하고 엄마가 사이가 좋을 일이 없죠. 아빠는 그렇죠.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죠. 엄마는 약에 쩔어 있지요. 그러니까 둘이 도저히 안 돼갖고 그 콜로라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콜로라도 주 정부가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위탁 가정 있잖아요. 위탁가정 같은. 예, 위탁 가정에 이제 애를 보내버린 거죠, 어린 나이에. 네네. 그래서 이 노리스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불우한 게 전체 부모님하고 있었던 시기는 전체 그러니까 성인 되기 전에 인생 기간의 5분의 1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5분의 4는 전부 다 위탁 가정에서 그것도 6개월마다 옮겨 다니면서 위탁 가정에서 성장한 걸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나서 사후 진술하잖아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나쁜 놈이 됐지? 이렇게 물어본다며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가 뭐냐? 생각해봐라. 엄마는 약장에 들어 누워있고 아빠는 돈도 못 벌어오지. 내가 뭐 교육받을 상황도 안 되지. 거기다 지들이 나라도 키워주면 내가 오케이 땡큐 할 건데 세상에 맨날 위탁가정에 가가지고 맨날 내 보모도 바뀌고 뭐 보부도 있겠죠. 예, 보모가 계속 바뀌면서 거기서 내 가족도 아닌 형 동생들 또 거기 또 서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맨날 두드러 맞으면서 세탁하고 빨래하고 이러는데 내가 사람이 됐겠냐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위탁 가정이요 히스패닉이 당시엔 좀 많았대요. 그래요? 원래는 흑인이 하는 위탁 가정이 좀 많았었는데 네.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히스패닉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히스패닉 가정이 되게 위탁 가정이 많았대요. 그러면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요. 그것도 직업이잖아요. 하나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탁 가정을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히스패닉 쪽이 약간 좀 보수적이고 자녀에 대해서 학대하는 경향이 좀 그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안 들은 부모가 두드려 패고 막 밥 안 주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 지금 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히스패닉에 대한 적개감을 가지는 일이 가장 강한 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크든 위탁 가정에서 크든 내가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다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옷도 제대로 입힌 적도 없고 네. 나는 거렁뱅이 생활만 했기 때문에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이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난 적대적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명확하게 노리스라는 친구가 밝힌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16세가 되던 애 이때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또 있었나 봐. 아, 또 데리고 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범죄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범죄를 뭐 크게 저지르는 이런 건 없었는데 16세 때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갑자기 네. 사촌 집을 방문하자 그러더래요. 놀러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갔더니 21에서 22로 보이는 사촌 누나가 있었어요, 거기. 네. 근데 그 누나하고 이제 방에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때 이 노리스가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 누나 나랑 한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사촌 누나한테요. 예. 누나 섹시하니까 나랑 한번 자자 막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누나가 얼마나 웃겨요. 사촌 동생이라고 뭐 나 4-5살 어린 놈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한번 하자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밑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촌 어떻게 삼촌 저기 아들 왜 이래 또라이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열받아 팰라고 한 거라 또.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 나와요. 네. 도망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차를 타고 도망 튀어버려요. 거기서요. 네. 곧장. 예. 그래갖고 수백 킬로를 또 도망간 거라.
걔 도망가갖고 거기서 이제 이 진술에 나오는데 이거는 참으로 좀 그러니까 진실성 있는 진술을 보여주는데 도망가갖고 이제 그 자기 혈관에다가요 이렇게 주사기 같은 것도 구해갖고 꽂아갖고 공기를 주입해서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빈 공기 주입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실패했고요. 네. 부모는 놀랬잖아요. 왜 애가 지금 막 아버지도 자기 실수했죠. 그럼요. 혼내고 거기서 했어야 됐는데 막 두들겨 패려고 막 그러니까 애가 도망가 버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 지금 차 끌고 가출했다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죠. 그래서 수배를 통해 갖고 차하고 아이는 찾아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귀가 조치가 되죠. 예, 돌아왔는데 돌아가자마자 이날 끝장난 날이었어요. 얘는 왜? 일단은 자기 잘못했죠. 사촌 누나한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 자체가 용서가 못할 행동이잖아요. 딱 갔더니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냐 노리스 앞에다 놓고 노리스하고 또 여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네. 둘을 조용히 앉아라 그래요. 앉으라 그러더니 내가 이 둘째가 성인 될 때까지는 너네를 다 키워줄게 이러더래요. 네. 너도 다 컸지만 아직 성인 아니잖아. 근데 둘째 네 여동생까지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줄 테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게. 두 번째, 우리들은 사이가 안 좋아. 너네 때문에 그냥 살아온 거야. 너네가 이혼 가정에서 크는 게 힘들 거예요. 비난을 받을지 몰라서 우리가 어거지로 지금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둘째가 성인 돼서 독립하는 순간에 우리는 책임을 다할 거고 바로 이혼할 거다 이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노리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대요. 진술상으로. 왜? 그럴 수 있죠. 없는 그러니까 없으나 마나한 부모인데도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혹시 나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이게 본인한테도 좀 충격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노리스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직업을 빨리 찾아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게 갑자기 독립이 되게 되면 나는 진짜 양아치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고민했는데 고민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 있잖아요. 네. 직업군인이 자기한테 맞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집 주지 밥 주지. 그리고 그때가 또 아시겠지만 월남전이 발생하기 전후라 보니까 이 그 병력 자원 모집에 좀 혈안이 돼 있어서 조건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만둬 버려요. 군입대 하려고. 네, 군입대 하려고. 그래서 자원 입대를 해갖고 해군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샌디에고에 그 군항이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이제 65년에 군 생활 시작을 하고 4년 진 69년에는 베트남에까지 파병을 가요.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4년 네. 지났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전투병과로 파병이 됐지만 그 4개월 동안 이제 그 베트남에 있으면서 그렇게 큰 뭐 전투에 참여하진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네.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사고가 터진 게 1969년 11월 이제 군인 신분이었죠. 그렇죠. 돌아왔는데 지나가는 그 차 있잖아요. 여성 한 명이 차를 이렇게 1970년대 초반에 자 1970년 2월로 나와요. 한 여성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차 문을 열고 달려드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네. 나랑 같이 가요 이러고서는. 어휴.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이 잡았더니 이게 봤더니 군인이네. 네. 그래갖고 이제 군사 경찰로 이제 넘어가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네. 헌병이죠. 넘어갔는데 일단은 뭐 차만 들이밀고 이제 차에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뭐 목을 조르거나 옷을 벗긴 건 없었기 때문에 강간까진 가긴 그렇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소 자체는 뭐 강간 미수로 이제 기소는 됐지만 네. 법원에서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구속을 일단 수사하자, 네, 재판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 하나 더 쳐가지고 두 건이 경합이 돼요. 경합이 되니까 군사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또 범죄를 저질러갖고 군사경찰에서 입건을 했는데 이게 범행을 비슷한 걸 또 저질러 집을 주거 침입하다 걸리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장 있잖아요. 법원장이 명령을 한 거예요. 왜? 얘 기록을 봤더니 앞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걸르지 못하고 장기 복무자로 입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만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군사법원장이 야, 얘 좀 저 심리 분석 좀 해봐 이거. 진짜 옛날 기록이 맞는지 이거 네네. 파봐야 돼 그래가지고 군사 심리학자가 있다고 그러네요. 직업이. 군에도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를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네. 정신 이상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걸러내는 그 부분이 군대 쪽에도 사실은 상당히 연구가 되고 많이 군사 심리학과 교수하고 계시죠 지금. 그죠? 네. 군 상담학과죠. 네.
그래서 이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M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밀리터리 사이컬러지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MS가 투입이 돼요. 이것도 한 명이 아니라 복수를 투입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저 이거 보면서 좀 감동받은 게 심리 분석이나 분석을 할 때 교차 투입을 하네요. 얘네 보니까 미국 애들은. 그게 현명하죠.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 둘이 봐가지고 합쳐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 복수로 조사를 했는데 야 이거 군대에 냈다면 큰일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 있다. 예. 네. 그래서 1970년 5월에 군사법원에서 아마 봐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 상황이 있으니까 네. 이걸 형을 때려가지고 하기보다는 강제 전역하는 걸로 얘한테 처벌 대신 하자 이래서 그 정도 선으로. 예, 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가석방 때리고 형도 때리고 그 다음에 강제 전역 명령도 내리고 이래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출석을 했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맛이 가요, 얘가. 그래갖고 샌디에고 주립대학 있잖아요.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 주립대겠죠. 샌디에고 캠퍼스에 얘가 침입을 해갖고 꽂힌 여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따라다니는 여학생이. 아이.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혼자 걸어가니까 짱돌을 들고 가다 뒤에서 머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여학생을. 학교 안에서. 그러면 영 교수님 꽂혔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었던 계속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짱돌로 때리기 전에 며칠 따라다녔대 계속. 아 근데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뭔가 예, 관심도 안 반감이에요. 보이니까. 그래갖고 짱돌로 찍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돌이 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돌인 걸로 됐는데 찍었는데 맞고도 이렇게 약간 기울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몇 대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그때 퍽 쓰러진 거죠. 그렇죠. 쓰러졌는데 그때 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네. 보도블록에다 또 찍어버렸대요 얼굴을 몇 차례. 제가 이거 찾느라 고생 좀 했는데 네. 이게 구체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짱돌로 뒤통수를 때리고 쓰러지니까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얼굴을 지디긴 거라. 이때 이제 거기 이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이제 경찰에 넘겨버렸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그래갖고 치료가 뭐 5년 이건 세게 받아요. 치료가 뭐 네, 그러니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건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치료가 5년을 받아서 아타스카데로라는 스테이트 호스피탈, 그러니까 치료감호 병원에 네. 수용이 되고요. 거기서 석방이 75년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친 거는 이제 70년도에 사고를 쳤는데 거의 제대하자마자 딱 예, 5년 있다가 이제 만기로 살고 나왔네요. 네네.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 5년간의 보호 관찰이 추가로 선고가 돼요. 너 나가는 건 우리가 만기로 내보내 주는데 치료 감호를 네. 나오고 나서도 사고 칠지 모르니까 5년 동안 보호 관찰관 좀 보호 검토 좀 관찰, 받아라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석방 후 3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1975년에 석방되고 나서 석방된 3개월 후에 네. 말도 안 되는데 레돈도 비치라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집에 나가 27세 여성한테 다가가서요. 오토바이 타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너 이게 히치하이킹 이때 나와요. 너 집에다 데려다 줄 테니까 이거 탈래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이 거절하니까 그때 여성이 스카프를 메고 있었대요. 네네. 스카프를 잡아챈 거야. 오토바이 타고 가면 그러니까 세운 상태에서 일단 예, 잡아채갖고 이거를 비트로 틀어요. 어머. 그러니까 질식해 갖고 여성이 기절한 거라 거기서. 이거 거의 살인미수. 네, 그래서 기절해 보니까 스카프가 그리고 위험한가 봐요. 스카프를 잡아서 돌려버리게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그 옆에 있는 숲으로 끌고 가서요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강력범죄 이제 최초 발생한 거예요. 네. 예, 강간을 하고 도망가요 오토바이 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성은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깨고 났더니 이제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이 이제 못 잡아요. 왜 CCTV도 없고 남자 인상착의도 잠깐 본 거라서 그렇고 네. 또 오토바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 오토바이 모양은 정확하게 기억나니까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신 거예요. 아우. 네. 돌아다니다가 이 오토바이가 서 있는 걸 발견돼요. 어유, 네네네. 발견했는데 이 오토바이가 버린 거라. 왜 본인이 타고 다녔으면 계속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타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랑 잡으면 되는데 네. 오토바이가 방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찾느라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번호를 찾았다고 돼 있는데 네. 오토바이를 방치했던 걸로 나와요. 기록을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그 방치된 상태니까 어쨌든 그 번호판은 안 됐나 봐요. 그래요? 그 네. 번호판을 갖다 경찰에 딱 한 달 뒤에 네. 피해자가 찾아갖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이 오토바이 차주는 알잖아요. 그렇겠죠. 그래갖고 이제 우당탕 해갖고 피해 사실 다 확인하고 해갖고 잡아서 구속을 시킨 거죠. 네. 시키면서 얘를 이제 교도소를 보냈는데 그게 또 어디냐? 아까 얘기한 캘리포니아 맨스 칼로니.
비테크에 CMC라고 불리는 G리코더에 넣으면서 이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둘 다 저 가정적으로 좀 불우했던 거가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적으로 본인 성향도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테크하고 노리스가요 CMC라고 불리는 그 주립교도소에 만나게 되는데 네. 처음에 그 77년도에 이제 알기 시작을 했대요. 둘이 들어가서. 네. 둘이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테커가 노리스보다 8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테커가 적극적으로 노리스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비테커가요 노리스가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네. 어리니까 경계를 할 것 같아서 야 너 혹시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시간 때우는 게 필요한데 그랬더니 이 노리스가 그런가 형 나 저기 그 큐빅 있잖아요. 액세서리 같은 걸로 목걸이 만들고 반지 만드는 거 잘해요. 그랬더니 그 형한테 좀 알려줄래? 이러면서 비테커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스가 열심히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주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시간도 잘 가고 참 내가 마음도 좀 순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노리스의 환심을 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 친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소하기 전까지 둘이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부터 대박인 게 뭐냐면 비테커가 자기의 이제 그 계속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 네. 범죄 일당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진짜 출소를 한다면 나는 무적이다. 그동안 내가 2년, 3년도 안 살아봤다. 보통 2년 살다, 1년 반 살다가 다 나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분명히 짧은 기간만 있다 나갈 거다. 근데 나가면 내가 동생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9세 미만의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들 말고 13, 14세부터 19세 사이에 어린 소녀를 납치해서 네. 강간해서 죽이는 게 나가서 해보고 싶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나. 아까 교수님 네. 말씀 들으면서 비테커가 노리스한테 먼저 접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유가 뭘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럴 이유가 좀 지금 비테커 보면 다른 사람이랑 뭐 어떤 대인관계나 상호작용 잘 되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노리스가 굉장한 어떤 뭐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계획이 된 거네요. 비테커 입장에서는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자기 나름대로 있었고 그걸 실행을 하는데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손이 노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딱 찍어놓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핸드가 필요했던 거죠. 검은 손이 네. 필요했던 거예요. 깨끗한 손 말고 화이트핸드 말고 블랙핸드가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 아시겠지만 납치해서 뭐 목졸라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쭉 진행이 되면 나쁜 손이 필요 없죠. 자기가 다 단일 단범을 하면 되니까. 또 공범관계 있으면 이것도 어차피 노리스가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가서 나발 불어버려갖고 이게 터진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공범은 최대한 없을수록 좋고 단독 범행이 범행을 은폐하는 데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포기하고 교도소에서부터 노리스라는 후배를 8년 후배를 딱 집어가지고 얘를 내 쪽에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는 교육을 했다는 건 교수님 말씀나 저도 블랙핸드 검은 손이 하나 더 필요했던 거라고 봐요. 자기 손 이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출소하면 네. 만나자. 이렇게 해요. 출소가 갑자기 돼버리니까 얘는 뭐 출소 결정 나면 바로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비테커가 먼저 78년 10월 15일 날 CMC에서 석방이 돼요. 네. 그래갖고 LA로 돌아와서요. 이때부터 웃겨요. 이게 기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대요. 나중에 네. 교수님 옆에 보면 벤 하나 보이시죠? 네네. 예, GM에서 나온 벤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범행용 차로 개조를 해갖고 이 차량 안에서 5만 가지 가혹행위를 다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차 일어난 엄청 거예요. 크잖아요. 미군들 네. 타는 차인데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메카닉적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LA죠. LA로 가갖고 이 기경으로 일을 했는데 너무나 손재주가 좋아갖고 한 달에 $1,000씩 벌었대. 그 당시 돈으로. 잘 벌었네요 돈도. 그러면 이게 70년대 후반에 $1,000면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기부도 많이 하고요. 아이들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도 주고요. 심지어 구세군 뭐 냄비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막 수천 달러 쾌쳐가고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대요.
기부천사로.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있잖아요. 햄버거하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 대상으로 해서 뭐 많은 수의 저 와인 있잖아요. 네. 와인하고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 해갖고 막 뿌리고 이렇게 했대요. 그 동네에서 좋은 아저씨지.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착한 아저씨를 이미지를 해가지고 그 외곽에 있는 모텔 있잖아요. 하나를 통째로 빌린 다음에 거기 10대 청소년들이 자기도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지역사회에 돼 있으니까 이 중에 약간 좀 비행성 있는 애들한테 야 형이랑 놀래 이래갖고 아저씨죠 사실은 놀래 그래가지고 대마초 같은 거나 이게 난교 파티 있잖아. 이걸 애들을 대상으로 했대요. 이 나쁜 놈이. 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 빗대거가 출소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제 노리스가 출소를 해요. 너 비슷한 시기에 출소했어요. 네, 딱 3개월 출소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요.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예, 어머니 집으로 가서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또 강간 사건을 또 치네. 아,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피해자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누군지 확인은 안 됐는데 진술상으로 내가 강간 사실 저질렀다. 근데 여자를 황야에다 버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시인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컴퓨터 내에 있는 전기공 일자리를 얻어갖고 취업을 했는데 네. 취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묘령이 편지가 하나 멋있게 와요. 고급 편지지에. 노리스한테요. 그렇죠. 네. 누가 보낸지 아시겠죠? 빗대거가 보낸 거예요. 네. 그걸 봤더니 야 만나자. 우리 이제 일해야지. 돈도 있고 하니까 하자 이래갖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79년 이 둘이 79년 2월 말에 네. 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지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벤이 그때 산 벤이에요. 네. 이 차 보이시죠? 네네. 이때 샀는데 이것도 웃겨요. 돈은 빗대거가 더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근데 이 차 구입 비용은 노리스가 내. 뭔 일이에요,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계속 가스라이팅으로 약간 물론 이용해 범행 먹은 기질도 거예요. 있는데 일부 이런 거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79년 2월인데 77년식 차량이면 2년밖에 안 된 완전히 거의 세핑 중고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GMC의 반두라라는 네. 제가 이 차 제가 미군 부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우리 스타렉스급이 아니잖아요. 더 크죠. 어우, 덩치 이만한 사람이 3-4명 타니까 옆으로만. 네. 그래서 이 차를 사가지고 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타는 게 아니고 앞에만 3명이 타고 뒤쪽은 완전히 가려져갖고 완전히 짐만 실는 걸로 네네. 이게 돼 있었는데 운전석 쪽 방향에는 아예 없고요 문이. 네. 이쪽에 이제 조수석 쪽만 이제 슬라이딩 형식으로 문짝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일부러 이제 뭐 도망가지 못하거나. 그 밀어서 태워갖고 네, 납치하려고 네. 예, 이 차를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이 차 안에 여성을 묶어놓고 고문을 하기 위해서 침대 있잖아요. 딱 네. 맞춰서 흔들리지 않게 세팅도 비테크 원래 기술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벽면에다가 아까 전동 공구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장비죠, 예, 이렇게. 장비들 네. 딱 배치해놓고 고문용 차로 이 차를 만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네가 준비했으니까 해야겠죠? 네. 그래서 79년 2월부터 6월까지요. 이 두 명이 20명 이상의 여성을 히치하이킹을 했대요. 네. 진술단 둘이 일치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게? 연습을 한 거예요. 히치하이킹 연습이요? 네, 어떻게 하면 저 20명을 한번 타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 어떠한 코드를 해야지 얘네가 탈 수 있냐. 뭐 강제로 밀어넣지 않는 일단은 강제로 밀어넣는 건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걸리죠. 예,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차까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20명 이상의 여성이래요. 히치하이킹에 태웠고 납치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데려다 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거죠.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덮치면 빨리 묶을 수 있냐, 제압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여성들을 어떤 시점에 가서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냐. 얘네가 답이 나온 게 마리화나예요. 마리화나요? 대마초. 약을? 예. 예. 그래서 이제 탄 이후에 그 여학생들한테 대마초를 주니까 약간 좀 비행성 있는 여학생들은 대마초 바로 넙죽 피더래요. 그럼 약간 몽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압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갖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9년 4월 말에는 네. 살인을 하기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아요. 가브리엘 산맥에 산불 방제도로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 산불 끄기에서 도로 낸 거 있잖아요. 거기 완전 끝타락이 있는데 거기 아무도 안 와. 거기 곰도 안 와. 너무 외져가지고. 그래서 차 댈 수 있는 데니까 여기로 무조건 끌고 와갖고 강간하고 살인하면 장소까지도 이때 다 준비가 돼요.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거 다 설명하기 시간 걸리니까 쭉쭉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범행에 루신다 린 셰퍼라는 여성 이 사진 나와 있죠. 16세인데 네. 이분이 공격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범행에 안드레아 조이 홀이라고 해서 이 여성도 10대입니다. 네. 이제 또 공격당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두 명이 동시에 그 납치가 되는데 네. 제키 도리스 길리엄하고 제클린 리아 램프라는 두 명의 히치하이커예요. 네. 10대인데 여행을 다녔나 봐요. 히치하이킹 하면서. 그러다가 얘네한테 엮여가지고 또 둘이 같이 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리 리댓 레드포드라는 여성 16세인데 네. 이 여학생 사진 보이죠? 네. 이래서 총 5명이 이들에게 이제 납치 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1차 범행인 루신다 린 셰퍼 같은 경우는 아주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들하고 마주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 타라 그랬더니 탔겠어요. 교회 가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너가 왜 타요? 그랬더니 밀어넣은 거예요. 강제로 밀어넣은 거네요? 밀어넣고서 납치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산불 방지도로 있잖아요. 일로 네. 끌고 갔고요. 끌고 갔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진술 과정에서 이제 노리스의 진술에 나오는데 처음에 묻기 전까지는 그렇게 비명을 지르다가 묻기고 났더니 한 번도 저항을 안 했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수사관이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비테커 이 쓰레기 새끼는 얘기도 안 했고 근데 네. 노리스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죽겠구나 하는 걸 감지한 눈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항하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셰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학적으로 공격은 심하게는 안 당했어요. 진술상으로는 첫 네. 번째 살인 범행이다 보니까 네. 선폭행을 여러 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노리스가 비테커한테 그랬대요. 죽이지 말자. 네. 성폭행한 걸로 끝내고 풀어주자 그랬더니 비테커 너랑 나랑 우리 교도소에서 약속했잖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 돼. 사람이 죽어야지 실종으로 끝나지. 그리고 여기 봐. 이게 사람도 없는 데인데 산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다 먹지 않겠어? 그냥 사체 이거 우리가 안 문어도 돼. 다 산짐승이 먹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네. 비테커가 A씨 비켜 이러고서는 그냥 목졸라 살해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갖고 당시에 준비했던 게 샤워 커튼 아시잖아요. 네. 이게 그걸로 말아갖고 절벽에 던졌는데 뭐 그냥 다 시신이 사라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드레이 조이올 같은 경우는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18세인데 네. 이 여성 그냥 탔겠죠. 그렇겠죠. 히치하이킹이니까. 본인이 원했으니까. 네. 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탄 상태에서 이제 뭐 혼자 여행 중이라 처음에 비테커가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뒤에 노리 숨어있다가 하다가 이제 덮쳐갖고 했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녹음하고 사진 촬영 있잖아요. 피해자한테 구강성결시키거나 뭐 공격하는 행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도리스 길리엄하고 리아 램프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상, 이틀 이상 납치된 상태에서 5만 가지 공격을 다 당했고요. 제가 너무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뺀질 가지고요 유두를 잘라내는 절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냈어요. 이런 걸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얼음 송곳 있잖아요. 네. 얼음 송곳으로 막 가슴을 이렇게 터치는 식으로 찔러 그러니까 공 있잖아요. 구멍 뚫는 식으로 막 이렇게 했고요. 엉덩이 같이 살 많은 데도 막 찌르고요. 나중에는 이제 목졸라 살해한 다음에 이제 집어다 숲에다 버리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인 이 레드포드 양 같은 경우가 너무 잔혹하게 더 공격을 당해요. 왜? 이 앞에 두 명을 48시간 이상 했는데 얘네가 성이 들찬 거라.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레드포드 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도심 안에서 발견돼요. 왜 그래? 그 전에 아까 내 거는 전부 다 숲에다 던졌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게 이 비테커가요. 네. 야, 우리가 이렇게 4명을 죽였는데 왜 세상이 조용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노리스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게 아니지. 그냥 조용하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안 잡히는데 그랬더니, 야, 우리가 넷이나 잔혹하게 죽였고 얼마 안 됐잖아. 우리가 네. 5개월 동안 5명 죽였다 그랬잖아요. 왜 소문이 안 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네. 그 도심 있잖아요. 도심에 주택가 있잖아요. 네. 잔디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가버려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그게 어떻게 됐냐.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79년 10월 31일 상황인데,
그 다음날 조깅을 하던 주민이 네. 이 레드포드 양의 시신을 봤는데 보자마자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요. 너무 잔혹한. 너무 잔혹해서 다 벗겨진 상태에서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경찰하고 지역경찰이 검시관 불러놓고 검시를 했는데 내용이 엉망진창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저기 부검서에 나온 거예요. 네. 공업용 망치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구타하였음. 이게 하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강간하다 팬치로 고문을 하였는데 고문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생식기를 팬치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음. 이렇게 나왔고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그 항문이 거의 소실됐어요. 항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마구잡이하고 항문 자체도 완전 소실이 됐고요. 네. 구강성결 너머가 심하게 해서 이 상피세포가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네.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렇게 검시관 진술이 뭐냐면 내가 검시를 부검을 수백 걸 해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는 처음 봤다. 이 지옥갈 놈들아 이런 식으로 부검 결과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사를 할래도 뭐예요? 이게 지금 얘네가 5건 저지르면서 걸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피해자 사진은 거기 5명 이거 구해진 게 나와 있죠. 이 5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시신은 4개는 못 찾았잖아요. 산속 완전 산골짜기 태백산 한 줄령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1979년 같은 해 11월 달에 네. 이 노리수가 이제 밤에 헛개 보이고 잠을 못 자는 거라 이게. 이 노리스는 일종의 약간 죄책감이 예, 있었던 거네요. 너무 잔인하게 이제 비테커가 하는 거에 자기도 이제 네. 공조를 했으니까. 그리고 4차 5차 법행에는 본인도 얼음 송곳으로 찌르고 때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레드포드 양 있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레드포드 양이 눈빛을 줬다고 그래요. 노리스한테 나 좀 죽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얼음 송곳으로 찔러고 목을 조르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노리스 진술이에요. 이 때린 망치 있잖아요. 공업 망치 네. 있잖아요. 이걸 딱 들고 가서 그냥 머리를 내려 쳐버렸대요. 차라리 네, 빨리 죽어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술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리스가 이 부분에서는 살인으로 가는 거나 고문 학대하는 것까지는 성폭행까지는 본인도 얼씨구나하고 진행했을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다른 게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건 아닌데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아까 CMC라고 그러잖아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 네. 있잖아요. 여기 알았던 조셉 제슨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만나서 출소한 이유죠. 네. 만나가지고 야, 내가 사실은 이래라고 저 밑에 거랑 미친 애를 만났는데 5명이나 죽였어. 그리고 내가 3명은 미수야 도망갔어. 여자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네. 도망간 게 있었거든. 이걸 얘기해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셉 잭슨이 놀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었대. 변호사 만나서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헤르모사 비치라는 작은 그 지역에 조그만 미니 경찰국이래. 신고를 했더니 여기 폴 바이넘이라는 수사관이요. 이거를 막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성이 계속 실종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납치미수가 있었다 하는데 네네. 납치미수는 몇 건 왔었대요. 네네. 벤에서 우리를 납치하려고 했다. 변호판 불명예. 네.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한 거랑 맞네? 매칭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까 이 지금 마이넘이라는 수사관은 납치미수 사건, 납치 사건 이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테크하고 노리스가 범인은 전혀 몰랐었대요. 그때까지 용의 선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수사하는 네. 과정에서요. 네. 근데 조셉 잭슨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 둘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사진을 확보를 한 거예요. 네. 노리스하고 비테커를 확보를 해갖고 실제로 납치됐다가 도망 나온 여성이 있어요. 로빈 로백이라는 여성이 살아났는데 네. 이 로빈 로백은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묶이기 전에 셧다운을 열고 뛰쳐나온 거예요. 어우, 네. 그래서 이 여성 때문에 얘네가 나중에 차를 개조해요. 납을 왕창 그 문짝에다 달아갖고 무겁게 해서 못 열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벼울 때 도망 나온 여성이었는데 네. 이 로백 집까지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들의 주요 용의자가 얘네가 있는데 얘네 어때요? 하고 딱 보여줬더니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사실은 마약 혐의로 다른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 건으로 해서 그냥 유죄가 다 입증돼서 우당탕 들어간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내용이 잔인하죠? 잔인하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테커는 네. 원체 쓰레기 같은 놈이라 나 그런 적 없어요. 증거 있어. 시체 가져와봐. 이지라라고 그랬겠죠. 얘기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노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똑같이 했대요. 네. 진술이 똑같아가지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마지막 건 뭐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난 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네. 나중에 이제 검사가 노리스 따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너 미안하지만 비테커가 네가 다 했대. 실제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노리스가 열이 받아갖고 아니라니까요. 왜 마지막에 네가 머리 찍어서 죽였다며. 그러니까 내가 찍어주긴 맞는데 걔가 계속 막 저기 송곳으로 찌르고 여자 괴롭히니까 어차피 죽을 거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때려 죽인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네가 다 풀어. 과정을 다 풀고 너한테 유죄 협상 거래 해갖고 네. 종신형에서 끝내줄 테니까 사형은 안 시킬게. 우리 사형 있는 주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노리스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갖고 내가 이렇게 다 풀었고요. 네네. 이때 이제 비테건 뭐냐? 너네가 기소하든 말든 나는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이래갖고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된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네. 결론은 이제 그대로 나와요. 비테커는 교수님 저기 사형 선고 받았고요. 사형 집행이 선고요. 안 됐죠. 아직 안 냈어요? 예,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죽었죠. 예, 나이가 자연사로. 많아서. 예, 그래서 교정시설에서 자연사로 죽었고, 그다음에 자연사로 죽으면 안 되는데. 노리스 같은 경우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 30년 이상 수용이 됐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은 됐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는데, 교도소 밖에서 나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현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또 의구심이 가는 건 지금 5건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더 있을 수 있죠. 더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테커가 혹시라도 단독범행으로 저질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약에 취하게 했거나 밖에서 취하게 하고 납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이 한 달에 한 건이라고 계산하면 그게 중간에 인터벌이 길잖아요. 네. 그게 그럴 수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얘네 전산화되어 있는 게 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가출이나 단순실종 집 나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가지고 찾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노리스가 얘기한 대로 5건으로 그냥 정리해서 끝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회차 범행부터 그러니까 2회차도 일부 녹음을 했지만 폴라로이드로 찍은 사진, 가혹하게 하는 찍은 사진, 그 다음에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당신 되게 고음 지렸대요. 그 비명을 지르는 이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어가면서 실제 고통당하는 실질적인 그 녹음 내용들이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프로파일링, 즉 음성 관련된 프로파일링에서 상당히 주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지금 2020년대에도 FBI에서는 이 교육 과정이 아주 주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뭐 느끼신 거 있어요? 이 비테커가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애초에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초에 네. 그 교도소에서 이런 범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계획을 착착착착 네, 진행을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어떤 그 살인범죄라든지 이렇게 크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위로 인해서 그 교도소에서 있을 때 이 비테커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을지가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단서는 있었겠지만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 뭐 그냥 러프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착착착착 네. 계획대로 실행을 한 거를 보면 네. 아주 단단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비테커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네. 범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그렇게 단단히 먹고 계획을 딱 세웠을지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교수님 이게 추정인데 이 당시에 도색 잡지 중에 네. 그러니까 여성을 묻거나 때리거나 가학하는 이런 잡지들이 그때 되게 많았었어요. 그 네. 미국 사회에 많았고 이거를 보는 과정에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거는 다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과 가짜죠. 배우를 해서 네. 가짜로 페이크로 만든 건데 이걸 보면서 난 저렇게 해야지 성적 판타지가 구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 교도소 안에 들어오면요. 재소자들이
자기가 나가서 할 얘기들을 뭐 이렇게 나 나가면 사업에서 다시 해서 재기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거나 또는 자기의 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게 되게 많대요. 시간이 좀 안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애가 노리스가 나타난 거라. 제 생각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원래는 상상 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노리스가 이제 지금 얼빵한 놈이 내 밑에 앞에 있으니까 야 우리 이거 한번 할래? 한번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 암시도 있잖아요. 할 수 있겠다. 아, 야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난 이거 처음에 뭐 혁명을 할래 처음에 헛소리 하다가 나중에 총 들고 우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망상이 구체화되지 않았냐 둘 대화 속에서. 그랬을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맞는지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이 예. 이렇게 고문하는 경우가 교수님 아시잖아요. 예. 이 고문하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약간 증거를 승리품, 네, 전리품처럼 항상 남겨놓잖아요. 예.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좀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게 책에 학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트로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범죄학에서. 트로피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일정 시점 돼서 나이가 되면 이걸 하나의 취미 내지는 이렇게 뭐 어탁 뜨는 거 있잖아요. 네네. 사람을 물고기에서 비유하면 그렇지만 자기의 그러니까 취미 생활 내지는 엔터테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인 자체를. 네. 그러니까 이게 어탁 뜨는 행위랑 똑같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 술록 사냥하는 사냥꾼들 있잖아요. 그럼 네네. 술록 중에 머리 아주 큰 놈 있잖아요. 이거 박제해 갖고 막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지금 물고기 사냥대에 나가서 이런 대여를 낚았기 때문에 이 대여를 낚은 어탁을 내가 보관을 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설명 그게 안 보여준다 하더라도 자기는 보면서 뿌듯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 살인하고 나면 사체를 버려야 되고 뭐 사체를 박제해서 가질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첨단 기술인 폴라로이드하고 녹음이라는 건 이게 1970년대 말에는 아주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거는 마지막 그 피해자분 네. 사체를 처리한 방식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그래서 네. 참 저가 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얘네들은 전기 의자에 태워가지고 끝장을 냈어야 됐는데 정말이요. 정말 예. 이렇게 자연사란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참 이렇게 끝났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 다 자연사로 끝났어요. 그래갖고 비테커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샌쿠엔틴 주립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수감되는 동안 자연사 그냥 죽었대요. 늙어 네. 죽었고 노리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병원에 갔다가 죽고요. 정의는 없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수님. 피해자분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모쪼록 명복을 빕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사건인데 자료를 좀 찾기 어렵지만 되게 많이 했죠 이거는요. 네, 내용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두 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범죄사를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길게 좀 해봤습니다.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